반갑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득안이라고 합니다. 목사고요. 이주민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하고 있는데요. 걸어서 한 3분, 빨리 걸으면 3분 아니면 5분 가까운 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괴롭고 외로울 때 항상 여기 옵니다. 너무 자주 와서 싫어하시더라고요. 많이 오면 일주일에 3번씩도 오고 예,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박우철 목사님, 박우철 간사님 저기 멀리 가셔서 저 강의 시켜놓고 강의할 때 오실 줄 알았는데 혼자 어디 가셨네요. 예, 두고 볼랍니다. 제 이름은 전득안이라고 합니다. 온전전자고요. 얻을 득자, 또 편안할 안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득안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지금까지 똑같은 이름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예, 득인은 제가 봤습니다. 득인. 예, 근데 득안은 비슷하지만 못 봤는데요. 어머니가 저 태어나니까 어머니가 장에서 이름 지어주는 사람한테 3,000원 주고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펐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3,000원은 그래도 좀 비쌌던 것 같은데, 예, 그래 돈 주고 지은 이름이에요, 제가. 왜 득안일까? 제 사촌 형님들이나 다 창자 돌림인데 저만 이름이 이상해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 아주 어릴 때부터 제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으셨던 분인데요. 나중에 제가 전도해서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어릴 때부터 동네 장로님이 저를 이뻐하셔서 제 손을 잡고 4살, 5살부터, 근데 이 소리가 괜찮습니까? 예, 예, 예. 아니 저는 괜찮은데 들으시는 분들이 벙벙벙 소리가 좀 나는 것 같고, 예, 예, 그래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그 장로님이 손을 잡고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좀 뭔가 아는 나이가 됐을 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을 때 예수님을 이제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동생과 여동생 전도하고, 또 부모님 전도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의 교회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어서 아들이 군대 가면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나는 기도해 줄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예, 그랬더니 어머니가 좀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군대에 가고 신병교육대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저를 예뻐해 주시던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편지를 쓰셨어요. 전 선생, 엄마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했고, 이제 어머니는 저가 너무 걱정되니까 아마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시기 시작하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셨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일주일은 주중에는 광주에 와서 딸네 집에 사시면서 애 봐주시고, 금요일날 밤에 시골 내려가셔서 벌교가 집입니다. 벌교 내려가셔서 주일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주일 밤에 또 광주 올라오시고, 이러시기를 한 15년을 하셨는데, 그러시다가 한 5년 혼자 지내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그 전에 한 17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내 이름이 내가 태어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름인 것 같다. 그 점쟁인지 이름 짓는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이름을 지을 때 득안, 예, 득안, 그것은 평안을 얻을 사람이다. 예, 그런 뜻으로 아마 지어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온전한 평안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성씨가 온전전씨예요.
예, 그래서 온전한 평안을 얻을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평안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 이 고레인 이야기 해야 되는데 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고레인 아시죠? 예, 이 마을에 고레인들이 많이 삽니다. 얼마나 살까요? 사람들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예, 고레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숫자를 많이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러면 안 되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통계 내는 곳에서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예, 고레인 중에는 불법 체류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풀릴 필요도 없고 약 광주에 5,5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한 7,000명 살고 있다 이제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왔다가 간 사람까지 다 계속 이름 지우지 않고 합치면 아마 2만 명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주는 5,500명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19세 미만이 1,200명 정도 됩니다. 많죠? 5,500명 중에 그 1,200명 중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600명, 65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고려인들은 아이들이 많을까요? 고려인들의 특징은 가족들이 다 함께 일하러 오고 가족들이 다 함께 한국에 와서 삽니다. 그래서 이 NK 비전센터 밑에 숲속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여기에도 아이들이 주로 고려인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죠. 예, 그렇게 요 옆에 하남중앙초등학교가 요 바로 언덕 넘어서면 그 뒤에 바로 있어서 이쪽으로 학교를 다니는 요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저 큰 길 건너서 조금만 가면 대반초등학교 거기에도 고려인 아이들이 많이 다닙니다. 하남중앙초등학교는 다른 다문화 아이들과 다 합치면 전체 학생의 75%가 외국인 아이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죽을라 그래요. 예,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힘들어하냐면 작년 2023년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광주시 교육청이 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 광주시 교육청에 소속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4년에 한 번씩 일하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근이라고 하나요? 예, 옮길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옮기시기 전에 나는 이 다음에는 어디 학교 어디 지역으로 가고 싶다, 무슨 동으로 가고 싶다, 이것을 이제 1지망 2지망 해서 하시나 봐요. 그런데 2022년도 말에 그걸 조사를 했는데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소속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 중에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예, 아시겠죠? 단 한 명도 하남중앙초등학교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아무도 없대요. 없었대요. 아무도.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서 나가고 4년이 돼서 이제 나가고 싶은 선생님들은 있는데 들어오고 싶으신 선생님들이 없어서 고민이 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2023년도 3월 달에 개학을 딱 하고 4분의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예, 감사한 일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누구냐? 예,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인데 주로 대전, 부산 다른 지역에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광주로 이제 잠깐 오셔야 되는데 이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소속돼서 잠깐 와 계시는 교사를 교류하는 그런 걸로 해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는 내가 어디 학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권이 좀 없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광주로 오게 된 게 기쁜 거죠. 그분들은 왔는데 하남중앙초등학교, 예, 중앙이잖아요. 중앙. 중앙으로 오는 줄 알고 오신 것 같아요. 와 봤더니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이 아니에요. 예, 한국인 줄 알고 왔는데 한국이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한국말이 아닌 말만 들리고, 예, 말을 해도 애들이 못 알아먹고, 애들이 말을 해도 애들 말을 못 알아먹고, 예,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3월, 4월, 5월, 6월 헤매고 헤매다가
7월쯤 돼서 정신을 차리셨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든 이제 4년은 버텨야 되는데. 예. 그런 분을 6월 달에 제가 한 열 몇 분을 만났습니다. 예. 그 속에 그 네 분이 들어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이 하남중앙초등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이 다문화와 고래인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상의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선생님들 동아리, 선생님들 동아리를 제가 이제 우연찮게 만나게 돼서 그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가 여기 월곡동에 있지만 월곡동 인근에 있는 대반초등학교나 하남중앙초등학교 가까이 있지만, 그리고 저랑 잘 아는 아이들이 다 거기 다니지만 학교의 자세한 내용은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 또 무슨 교감 선생님에게 학교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일일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입장도 아니고, 또 선생님들도 자세한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있긴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 간사님께서 어떤 강사님은 PPT를 120장을 준비해 오셨는데 20장만 하시고 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막상 강단에 서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고려인들이 이주한 지 16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가요. 언제부터? 어디서부터요? 조선 땅에서 국경을 넘어서 이주한 지 160년이 된 해가 올해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고려인들이 왜 이주를 어디로 했을까요? 이게 지금 월곡동이에요. 월곡동인데요. 여기가 월곡 2동입니다. 월곡 2동이고 여기가 월곡 1동입니다. 이렇게 월곡 1동이에요. 예. 그런데요, 왜 월곡동에 고려인들이 많이 모여 살까요? 먼저 우리 동네이니까, 우리 광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오실 때 날이 밝을 때 이 근처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럼요, 월곡동 빼놓고 삥 둘러서 큰 길을 이렇게 경계로 해서 다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월곡동에는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저 앞에 태양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대덕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15평인가 17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예요. 거기는 주로 월세로 내놓았어요. 한국 분들이 주인이고 월세로 내놓은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돈을 좀 많이 모으고 하신 고려인 분 중에는 그 하나 두 개 정도 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많지는 않고 한 분 정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국 분은 그 대덕 아파트를 20개 가지고 계세요. 예, 그래서 집 그 월세를 내주고 사업을 하시는 한국 분도 계십니다. 꽤 부자죠. 예, 하나에 얼마 할지는 모르겠어요. 1억 좀 하나, 8천만 원 좀 하나. 1억이라고 했을 때 20개면 2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월세를 받고 하십니다. 고려인들은요, 이 뱅 둘러서 있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예, 한국에 와서 아파트를 살 수 있거나 또 요즘에는 대출도 좀 되긴 하지만 고려인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신용이나 이런 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또 하나는 월곡동을 넘어서서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공단들이 있습니다. 공단들이 있어요. 하남공단, 평동산단, 진곡산단 뭐 이런 게 한 5군데 정도 있습니다. 공단 말고도 광주 인근에 농촌, 또 좀 멀리 가면 어촌들이 있습니다. 목포나 여수나 고흥이나 이런 데 가면 어촌들도 있는데 우리 고려인들은 주로 어촌에 일하는 분도 가끔 있지만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농촌으로 가십니다. 나주라든지 여기 담양이라든지 한평이라든지
예, 영광이라든지 예, 또 해남이라든지 이쪽으로 그 아침에 나가 보면 작은 봉고차나 승합차 이런 데 타고 가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일주일 단위로 나가기도 해요. 또 남자들은 인근 공단에서 제조업, 조립, 사출 이런 일을 하시거나 여자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주로 이제 가까운 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에 왔을 때 그 사람 주변에 친구들이나 친척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앞으로의 일자리 직업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한다. 그러면 그 팀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쉬운 일부터 어려운 일부터 쉽다는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힘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부터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고려인 분들 중에 기술을 가진 목수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서비스업이나 한국말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업종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고려인 분들이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씩 한국말을 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냥 일상적인 한국말이지 한국말의 의미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그러면 유치원에서 한국말을 좀 배우니까요. 너 안녕,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그 정도까지는 알아먹을 수 있는데 그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에 딱 교실에 앉으면요. 우리 한국은 누구나 다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열려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입학하고 자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선생님의 말을 알아먹는 건 학교 책임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책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아주 폭력적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너 왜 한국말 지금까지 공부 안 했어? 이제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목련 초등학교 있고요. 월곡 중학교 있고요. 어등 초등학교 있고요. 여기는 좀 멀리 있는 곳이에요. 영천 중학교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대반 초등학교 있고요. 요 뒤에인가요? 요 뒤에 이쪽 여기군요. 여기가 하남 중앙 초등학교고요. 여기가 영천 초등학교고요. 여기가 대반 초등학교네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예. 고려인은 누구인가? 잠깐만요. 그 앞에 사진이라서 이렇게 뜨네요. 이거는 제 주변에 친한 아이들인데요. 좀 한 2, 3년 된 사진입니다. 많이 컸어요. 고려인 청년들이에요. 고려인 청년들이고요. 고려인 아이들이고요. 한국어 가르쳐 주신 선생님. 고려인은 그렇다면 누구인가? 고려인 한문이죠. 예. 근데 이 고려라는 게 원래 한문이었을까요? 우리는 고려를 그냥 이렇게 고려라고 한문으로 쓰지만 사실은 이거는 한문을 가져다가 음을 만든 거예요. 누구도 정확한 그 의미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오래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국인, 한인, 한민족, 조선인, 조선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약간 이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는 조선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죠. 그죠? 예. 북에서 오신 분들은 조선이라는 말을 아마 익숙하거나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남조선. 예, 맞아요. 우린 남조선인데 남조선 사람들은 남조선이라고 자기를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북조선 분들은 북한 분인데 북한이라고 부르는 적이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고려라는 말이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따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한인, 한국인, 조선인, 조선 사람. 예. 까레이스키 들어보셨죠? 예. 또 다른 말은 까레츠,
까레이치 내지는 까레에츠라고 해요. 주로 남자들에게 까레에츠라고 해요. 여자들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까레앙카. 까레앙카. 예. 러시아 말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같은 단어도 다르게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도 바뀌고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고려인, 고려 사람 이 말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물어봐요. 왜 고려인이라 그래요? 고려인이 누구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고려인이에요. 고려인을 영어로 바꾸면 뭘까요? 코리안이에요. 코리안. 예, 코리안. 우리 코리안이잖아요. 북조선 분도 코리안, 남조선 분도 코리안. 예,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고려 사람, 코리아 사람, 고려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연해주, 연해주는 어딘가요? 혹시 연해주가 어딘지 아세요? 함경북도 위쪽. 예, 맞습니다. 연이라는 말은 옆에 있다, 옆에, 연해 있다,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해는요, 바다 해자. 바다 옆에 있다. 바다 옆에 있는 주다. 주는 큰 한 지방을 말하죠. 바다 옆에 있는 큰 지방. 이건 러시아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러시아에서 바다에 붙어 있는 큰 지방, 태평양이죠.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 주를 연해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연해주라고 하고 러시아어로는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합니다. 원래 거기가 누구 땅이었을까요? 1000년 전에는 고구려 땅이었고 발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러시아 교수님들, 특히 고고학자, 역사학자들은요, 태평양 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이쪽에 유적 발굴, 또 고고학 역사 연구 이거 할 때 다 뭘 연구하냐면요, 발해 연구, 고구려 연구 그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러시아 역사학자들이 발해 역사를 더 잘 알아요. 더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고구려 역사를 더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는 블라디보스톡까지 가가지고 유물을 막 연구하고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그걸 다 우린 모르잖아요. 중국은요, 중국은 덮어버려요. 덮어버리든지 왜곡하든지 바꿔버려요. 그런데 러시아 학자들은 아주 양심적이고 아주 학자적인 그런 바른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는데 최근에 연해주 가장 북쪽 지역에 이따 사진에도 나오겠지만 그곳에서 발해의 고고학 유물들이 발견된 것이 밝혀지기도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스스로를 고려 사람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남과 북으로 이제 이념 때문에 나뉘었죠. 그래서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 속에는 나는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나는 남과 북을 아우르는 고려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 북조선 하고만 88 올림픽 이전까지는 북한하고만 교류했어요. 남한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념 때문에, 예, 그분들이 사는 소비에트라고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그곳의 이념과 우리 남한의 이념과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교류가 없었잖아요. 제가 1997년도에 투르크메니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1년을 살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북한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담벼락이나 이런 데 한국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북한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런 그 특유의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태권도 남한에서 간 사람들이 가르치는 태권도 아니고 북한 분들이 가르치는 태권도, 그리고 노래, 책, 이게
거기에 고려인 분들이 다 그런 걸 사용해서 한국어 공부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이후에 한국이라고 하는, 북조선이 아니라 남조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 한국이라는 그 단어가 생소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고려, 같은 북쪽도 남쪽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예, 이분들이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에요. 배에서 짐 내리고 상자 싣고 또 배에서 여러 가지 그 항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필요했죠. 그때 주로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이 러시아 사람들이 일을 하기보다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로 중국인과 조선인, 중국인과 고려 사람이 같이 그곳에서 노동자로 많이 일했습니다. 상추 튼 사람, 상추가 아니죠. 상투. 상추가 먹고 싶은가 봐요. 상투 튼 사람 보이죠? 여기도 있고요. 여기는 한복 같은 걸 입었어요. 예. 조선인들은 자신을 부를 때 까우리, 가우리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뭘까요? 라오스나 태국에 가면 한국 사람을 부를 때 까오리라고 불러요.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 사람을 까오리라고 불러요. 맞나요? 네. 까오리가 뭘까요? 가오리? 가오리 아세요? 코리아, 고려를 그 사람들의 발음으로 가오리라고 해요. 까오리라고도 하고. 예. 중국 사람을 다른 나라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기따이라고 합니다. 기따이.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죠. 예, 차이나, 지나, 진이라고. 옛날에 진나라의 그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는 진, 차이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더 많이 부르는, 중국을 부르는 이름은 뭐라고요? 기따이. 러시아 사람들은 중국을 다 기따이라고 해요. 예. 자, 연해주는 어디일까요? 지금 이쪽이 지금 저기 저 북한이에요. 이쪽이 북한이에요. 예. 이렇게 국경선이 있습니다. 이 국경선이 여기서 여기 핫산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킬로미터냐면 17킬로미터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17킬로미터. 여기 작은 이 지역은 중국이에요. 여기는 러시아예요. 중국이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까지 핫산까지는 나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 러시아하고 딱 맞닥뜨려 가지고 17킬로미터를 앞두고 바다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북한과 러시아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여기 이렇게 기찻길이 있습니다.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핫산에서 높은 탑이 있거든요. 건물이에요. 건물이 한 몇 층쯤 돼요? 한 5층쯤 되려나요?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전망대가 있는데 태평양이 보여요. 17km 건너편에 멀리 태평양이 보여요. 보이는데 뒤에는 중국이고 왼쪽은 러시아고 오른쪽은 북한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삼국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중국이 못 나오니까 중국이 여기가 낮은 선봉 이쪽에다가 아예 그 땅을 임차해 가지고 그 항구를 운영하고 있죠. 북한에서 거기에 임대해 줬다고 하잖아요. 자, 연해주가 그런 의미고 17km를 딱 두고 이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와. 그 히로테알린 산맥인 여기 러시아의 큰 이쪽에 산맥이에요. 1300km를 산맥이 이렇게 길게 뻗어 있습니다. 저기 북극 있는 데까지로. 예. 한반도 면적의 70%가 넘어요. 남한의 150%가 넘는 면적이 바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그 주 하나만 해도 우리 남한의 훨씬 더 큰 땅이죠. 그런데 사실상
주는 아니에요. 주는 더 큰 지역이 주예요. 주는 아니에요. 블라디보스톡이 행정 수도고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동쪽 끝이 있습니다. 예, 이쪽 동쪽 끝에서 열차가 시작해서 쭉 가가지고 모스크바까지 가는 거예요. 빨리 가면 약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타보는 게 소원인데 아직까지 못 타고 있네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걸 타고 싶으세요? 2주 동안 잠만 좀 자보면 좋겠어요. 예,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리고 이것을 원동이라고 해요. 원동. 왜 원동일까요? 원동 또는 이거 한문이에요. 원동 또는 극동이라고 합니다. 예, 극동, 원동은 무슨 의미일까요? 멀리 있는 동쪽, 저기 끝에 있는 동쪽. 어디에서 봤을 때요? 예, 유럽에서 봤을 때, 유럽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동쪽 끝이 블라디보스톡인 거예요. 모스크바에 사는 수도에서 봤을 때 원동인 거예요. 그래서 고려인 할머니들을 만나면 가끔 내가 옛날에 원동에 있을 때 하면서 북한 사투리 비슷한 말씀을 쓰시면서 원동. 처음에 저는 이 원동이 뭐 어딘가, 예, 블라디보스톡을 말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토입니다. 예. 아까 그 지도하고 똑같은 지도인데 좀 크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쪽 지방에 살던, 예, 함경북도죠. 이쪽 지방에 살던 고려인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쪽에 강을 건너서 러시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조선시대 말 나라가 엉망이었잖아요. 그때 가난과 관리들의 폭정이 심했습니다. 조선은 계급 사회였잖아요. 귀족들이 있었어요. 귀족. 몇 명 소수의 귀족이 노예를 부리고 종을 부리고 땅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다스리던 나라가 조선이었기 때문에 이게 물론 500년 이상 계속됐지만 나라가 이제 약해지니까 귀족들은 나라가 약해져도 먹고 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국경을 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조선 독립에 피를 뿌린 투쟁의 무대입니다. 한반도 안에서는 일본 투쟁 운동을 할 수, 반일, 대일, 항일 투쟁을 할 수가 없었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국경을 넘어서 좀 더 자유로운 곳에 가서 군대를 만들고 또 선전을 하고 또 사람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만들고 또 그곳에 있는 일본 군대와 싸우고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1937년 스탈린 강제 이주 정책으로 한 맺힌 눈물을 흘려야 했던 곳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연해주 위쪽은 아무르주예요. 아무르주는 훨씬 더 크죠. 그렇죠? 예. 조선인, 고려인, 고려 사람, 또 한민족, 한국인. 고려 사회는 1991년 1월 1일에 한글신문, 그때까지 그 한글신문 이름이 레닌기치였습니다. 이 레닌기치는 블라디보스톡에 고려인들이 살 때부터 만들어졌던 신문사예요. 그런데 그 신문사가 블라디보스톡에서 1937년도에 이제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카자흐스탄까지 이제 6,500km를 강제 이주 당하는데 19만 8천 명 정도가 강제로 이주를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있었던 신문사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물론 기계나 재산이나 이런 건 가져올 수 없었지만 사람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일을 했던 기자들, 편집장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카자흐스탄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또 계속해서 신문을 만들었는데 그 신문의 제목이 레닌 기치였습니다. 레닌은 아시죠? 예, 기치는 뭘까요? 그렇죠. 예, 잘하시네요.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기치는 깃발을 든다. 예, 깃발을 든다 이런 말입니다. 레닌의 깃발 뭐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레닌 들어가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때는 다 사회주의 이런 문화, 이런 사상 이런 게 굉장히 그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 공동체, 사회, 세상 이것을 더 아름답고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목표 이런 것들이 그 레닌의 사상에서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레닌 기치라고 하는 그 신문이 오랫동안 계속됐는데 1991년도에 신문의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요? 고려일보. 고려일보로 바꿉니다. 고려일보로 제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조선인, 고려사람, 고려인으로 혼용하던 자신들의 호칭을 고려사람으로 이제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 고려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더 명확해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는 80년, 88년 이전에는 북조선과 좀 더 가까웠는데 한국과는 좀 거리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88년 이후에 새로운 우리 반쪽의 민족을 발견한 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둘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이름이 뭘까? 그것이 바로 고려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크즈를 오르다 고려 사범대학교 조선어 문학과 일의 졸업생들이에요. 1938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멀리서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우리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얼굴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 같다. 그렇게 얼굴에서 느껴져요. 저만 그런가요? 좀 더 살이 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진을 찍은 사람의 사진을 보면 그 미국 스타일의 어떤 증명사진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진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와서 일본말을 많이 쓰고 하는 사람은 일본에 가서 우리 민족 그 제1동포를 딱 만나면 일본 사람 같아요. 그 고려인들은 또 고려인 같아요. 저희 교회는 90%가 고려인이거든요. 고려인 같아요. 그런데 고려인 중에서도 한국에 와서 한 3년, 5년 산 고려인을 보잖아요. 한국 사람 같아요. 여기는요. 블라디보스톡 사람 같아요. 1980년도에 MBC에서 촬영한 서울 사람들하고의 인터뷰를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 사람이에요. 1980년이에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서울 사람인데 약간 북한 말투 비슷한 억양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람은요, 그 시대와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따라서 약간씩의 그 특징들을 갖습니다. 함경도는 산세가 협소해서 그리고 또 지배층들의 가혹한 수탈이 있었고 궁핍과 가난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강만 건너면 아무도 주인이 없는 넓고 비옥한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지금도 블라디보스톡 북한의 국경을 건너기만 하면 갈대가 우거진 정말 비옥한 땅이 끝이 보이지 않는 수백만 평, 수천만 평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기업에서는 그곳을 돈을 주고 50년, 100년 임차해서 콩을 가꾸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신천지, 그 신천지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있었습니다. 관습과 법규가 전혀 다른 자유의 땅, 넓은 땅과 자유가 있는 또 신천지네요. 무인지경의 허허벌판, 희망의 땅이 있었어요. 1863년에 최초로 그곳에 이주합니다. 함경도 국경지방 조선인 농민 13가구가, 이것은 이제 B.I. 박인이라는 사람이 아무르의 한인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뭘로 지은 집일까요? 나무와 흙으로 지었어요.
흙을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흙으로 이렇게 나무하고 섞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1863년에 최초로 했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1902년에 이민을 간 거 아시죠? 예.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의 일꾼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39년이나 더 일찍 블라디보스톡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조선의 콜럼부스다. 사실은 근데 그 전에 조선 사람들이 거기 안 살았느냐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1000년, 2000년 전에 이미 그곳은 우리 땅이었는데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최근 1000년 동안 우리가 그 땅을 잊어버렸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넓게 보면 그 북쪽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와 좀 더 다른 그런 민족이 사실은 넓게 보면 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무슨 청나라를 세운 민족이라든지 거란이라든지 뭐 이런 민족이 다 우리의 넓은 반개라고 하는 거죠. 망해가던 조선 왕조의 빈곤과 압제가 낳은 이주 현상이고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터전을 마련한 중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만 간 게 아니고요. 1864년에 60가구가 한꺼번에 이주를 해요. 소에 싣고 지게에 싣고 수레에 싣고 애를 업고 그렇게 합니다. 65년에 1년 뒤에는 65가구 343명이 넘어가요. 노비, 병사, 학자, 관리, 심지어 무당까지 넘어갑니다. 어떤 양반은 3명의 첩과 17명의 노비를 데리고 이주하기도 했어요. 예. 그 양반이 생각하기에 조선은 이제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조선은 신분제 사회이고 그렇지만 그때 이 러시아 땅은 이미 그런 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첩을 3명이나 데리고 오고 노비를 데리고 오고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요. 강제로 그 사람이 데리고 있던 노비 17명을 이렇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그 대신 자유를 줄 때는 뭐가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하죠. 예, 돈이 필요해요. 근데 노비들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 자유를 주되 그러나 너의 몸값만큼 너의 주인에게 일을 해라.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줘라. 그리고 이 노비를 데리고 계속 일을 시키는 동안에는 먹을 것과 집과 이런 것들을 여전히 주인이 해결해 줘야 된다. 뭐예요? 예, 신분의 자유를 준 거예요. 예. 그리고 경훈군 두 마을 전체 150가구가 안치해라고 하는 마을로 이주합니다. 북한 지역에 1869년에 큰 홍수가 납니다. 이것을 기사흉년이라고 한대요. 예, 이때 최재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이 최재형이 9살이었는데 블라디보스톡의 거부가 됩니다. 지금의 꼭 LG나 삼성 같은 거부가 돼서 독립군들에게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떠나니까 조선 정부에서 러시아 정부에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우리가 비자를 내주지도 않았는데 당신들은 비자도 없는 사람들을 받아서 문제를 일으키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정부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다 추방을 해요. 조선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잘해줘야 되는데 추방돼서 다시 쫓겨오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모진 고문과 또 이제 효수가 뭐예요? 목을 자른다든지 목을 매단다든지 하는 효수. 사람들에게 너희들 국경 넘어가면 이렇게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쪽 지역에 발해의 유적이 발견된 지역입니다. 예, 훈추는 이쪽입니다. 중국 땅이죠. 예. 6월 달에 중국 간다고 하시던데 가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쪽 지역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십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진입니다. 제가 예전에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사진을 도대체 어디다 저장이 되는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자, 이쪽이
예, 러시아, 이쪽이 북한. 지금 여기 서 있는 곳은 예, 중국입니다. 여기까지만 중국이에요. 예, 여기부터는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딱 막아놨습니다. 예, 이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를 했고요. 처음에 넘어간 곳은 이쪽 지역이겠죠. 예, 이쪽 지역에서 좀 더 깊숙이 와서 이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곳, 또 파르티잔스크라고 하는 곳, 또 예, 이쪽으로 점점점 고레인들이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국 땅이죠, 만주죠. 예. 자, 이쪽은 이제 좀 더 크게 확대를 해보면 러시아 땅과 북한 땅 사이에 두만강이 태평양으로 나갑니다. 이쪽이 원래 섬이었어요. 그래서 강이 이쪽으로도 흐르고 강이 이쪽으로도 흘러요. 흐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퇴적물이 쌓여서, 모래가 쌓여서 이쪽으로 흐르던 강으로 합쳐지고, 여기는 이제 모래가 쌓여서 러시아하고 붙어버렸어요.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땅이 되나요? 예, 러시아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경계를 따라서 여기는 조선 땅이에요. 한국 땅이에요. 조선 땅이에요. 북조선이 같든, 예, 가지세요, 북조선이.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우리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북한에 허리가 잘려 있고 지금까지 살기가 서로 너무 힘들어서 러시아에 우리 땅 주시오 라고 말을 못해요. 여기는요, 이 땅을 지키던 군대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예,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러시아 군인들하고 전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쪽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 군인의 수장, 예, 장교가 있었는데, 자, 퀴즈 들어갑니다. 이름이 뭘까요? 예? 예? 찬양 인도하신 분이죠. 예, 맞습니다. 이순신이에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시는 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이순신이 배 타고 싸우는 사람으로만 아셨죠? 이순신이 배 타기 전에 땅에 걸어 다녔어요. 여기에서 육군이었어요, 육군. 그래서 싸움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이겼지만 공을 치아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돼가지고, 이때 백의종군이라고 하세요? 예, 옷을 다 벗어요. 예, 다시 계급이 강등돼가지고 장군복을 벗고, 예, 이곳이 바로 녹둔도라고 합니다. 섬도자 써서 녹둔도예요. 예, 나중에 우리가 찾아야 할 땅입니다. 저기 간도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찾아야 되고, 또 밑에 저기 저 일본하고 보다 우리 저 부산에도 붙어 있는 땅 하나 있잖아요. 섬 하나. 거기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찾을 데가 많아요. 예, 아까 그 사진이죠. 이때 블라디보스톡 지역을 지키고 있던 분이 바로 러시아 장교 중위 레자노프라고 하는 분인데, 사람들이 막 짐을 싸서 오니까 우리를 좀 여기 살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제 이분이 어떻게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록을 했어요. 조선인 몇 명이 찾아와서 자기들은 이미 5, 6채의 초가집을 지었으니 22여 가구가 거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청원했습니다. 조선인을 살해하는 만주족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군인을 좀 파견해서 우리 마을을 좀 지켜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중위가 국경을 지키는 사람인데 출입국 관리까지 하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신병을 보내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말을 타고 보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는 거죠. 최소 3개월이 걸려요. 갔다 오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임의로 자기가 64년 1월에 14가구 60여 명에게 이주를 허락하고, 100푸드, 이 푸드는 어떤 단위인데 16.38kg, 예, 가량의 군용 밀가루를 빌려주고 살게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나중에 그렇게 해라고 이제
허락이 떨어지고요. 여기가 이제 처음으로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 지신허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때 사진이에요. 그림 아니고 사진이에요. 예. 여기는 댕기머리, 예. 여기는 상투, 여기도 상투, 다 상투를 들었네요. 예, 장가 안 간 사람이에요. 예. 이런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예. 이 초가집의 초기 모형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초가집에 사셨거든요. 예, 초가집 비슷하죠. 예. 또 다른 가족이에요. 자, 몇 명일까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한번 숫자를 세 보십시오. 15명. 어디 애기 어디 있어요? 아, 여기 한 명 있죠? 예. 예. 혹시 이 사람 찾았어요? 새까만 사람. 예, 16명. 그래 저도 16명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예, 예, 여기 있어요, 여기. 예. 하얀 이빨 보이죠? 예. 근데 혹시 또 누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최소 16명입니다. 예, 그 마을에 이제 마을이 없어지고 터만 남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제 고려인들과 함께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지신허 마을.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아까 그 사진이고요. 예? 저게 제가 알기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0년 전에 150주년 그때 그 블라디보스톡 지역에 탑도 세우고요. 고려인 문화센터라고 하는 어떤 그 건물도 만들고 예, 예, 그렇게 했어요. 이제 한국에 우리 여기 NK 비전 센터처럼 한국에 고려인들을 이렇게 정착하도록 돕는 센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전에 동북아 평화재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동북아 평화재단. 거기는 이제 기독교 단체는 아니지만 그 어떤 우리 민족을 위한 활동들, 남북한의 화해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곳인데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또 고려인 지원하는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몇 가지 일을 했었는데 그게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재형입니다. 여러분 이 옛날 영화 중에 나쁜 놈 무슨 놈 뭐 이런 영화 있죠. 예, 이상한 놈 나쁜 놈 뭐 3명 나오는 거 있잖아요. 놈, 예, 놈.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분이에요. 예, 이분이 그래가지고 막 말 타고 총 쏘고 다닌 그런 분이 아니고 이분이 돈을 독립자금으로 헌납해서 독립군들이 무기가 없었는데 독립군들이 무기를 이분이 헌납한 돈으로 무기를 이제 구입해야 되는데요. 그 무기가 저기 유럽에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무기가 기차를 타고 오고 있었는데 이제 오는 그 무기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무기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 영화가 바로 그 돈을 탈취하는 그런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최초의 임시 정부는 블라디보스톡에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나중에 중국으로 옮겨가는데 5번의 이동이 있었어요. 예. 나중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이 아주 번창하고 여기 고려인들이 많이 살던 거리예요. 아주 멋지게 보이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다 저런 집을 지어야 될까요? 예. 1930년대 중반에 소련 내 고려인 인구가 20만 4천 명이었습니다. 예. 아주 많았죠. 예. 그리고 29년 고려인 촌락에 대한 집단 농장화를 시작했어요. 테러 방화, 가축 독살, 곡물 은닉, 반발 계층 강제 수용 이런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났고요. 지도자들을 숙청하고 연해주로 들어오는 조선인을 입국 금지시키고 조선과의 교류를 금지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조선에서 온 사람들을 비교적 쉽게 많이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이제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을 하게 되면서 소비에트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국가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이제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그 후에 서쪽 끝에서 지도를 보면 서쪽 끝에서 유럽에서 전쟁이 나서 소련과 독일이 굉장히 큰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은 동쪽 끝에서 또 전쟁이 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한꺼번에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미국의 영화를 주로 보면서 2차 세계대전에 관련한 영화들을 한국에서 많이 봤어요. 남자분들은 혹시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예. 밴드 오브 브라더스 그게 어디에서 시중에 나오는 그런 영화가 아니고 아마 이렇게 시리즈로 하는 드라마처럼 하는 그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 미국 군인들이 유럽에서 엄청나게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하는, 그리고 그 연합군들이 하는 그것을 우리는 보고, 아, 독일과의 싸움은 미국과 영국과 뭐 이런 연합군들이 전쟁을 다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역사를 자세히 보면 미국은 태평양에서 일본과의 전쟁에 더 치중했었지, 유럽에서 독일과의 전쟁은 소련이 다 했어요. 예. 소련과 소련의 그 연합, 소비에트 연방이. 그래서 소련은 동쪽에서 전쟁이 또 나면 안 돼요. 예. 그런 이제 그것을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고요. 연해주에 그때 당시에 블라디보스톡에 고려인 초등학교가 287개. 엄청나게 많았죠. 중학교 53개, 고등학교 4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많지 않았나 봐요. 344개의 학교가 있었고요. 학생 수 2만 5천 명. 소비에트 내 소수민족들 중에 학생 수가 가장 많았어요. 고려인 거주지역 도서관이 총 200개가 운영이 됐어요. 사범대학이 있었고 교육전문대학이 있었고요. 농업기술학교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학교가 원동 조선사범대학, 블라디보스톡 조선사범대학인 거죠. 780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역사학부, 문학부, 문학이에요, 오타예요. 자연학부, 수물학부. 당시에 수백 명의 고려인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와서 모스크바까지 가서 모스크바에서 더 나은 공부를 하고 또 정치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언제예요? 조선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예요.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옴스크 이런 곳으로 가서 유학을 했어요. 우리말로 발간되는 신문이 7개가 발간되고 있었고 잡지 8개. 그래서 선봉, 문화, 새세계, 노동자, 노동신보. 이 선봉은요, 아까 말씀드린 레닌기치 그것과 같은 신문이에요. 선봉이라고도 하고 레닌기치라고도 합니다. 출판사, 라디오 방송, 극장, 문화 개몽 시설이 존재했고 조선극장, 1932년에 창설된 조선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이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극장, 필름 보여주는 극장이 아니고요, 연극하는 극장이에요. 그래서 찌아트르라고 하면 극장이고요. 러시아 말로 키노찌아트르라고 하면 이제 필름을 보여주는 영상기로. 그래서 그냥 극장인 거예요. 나중에 카자흐스탄으로 이 고려 극장도 아까 그 고려일보처럼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서 거기서 다시 또 이 연극 극단을 만드는데,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고려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활동을 해요. 당시 연해주 고려인의 교육기관은 조선 본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에서 강제로 이렇게 6,500km 떨어진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라고 하는 곳으로 처음 이제 가기 전까지는 사람을 뿌리지 않아요. 계속 싣고 갑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걸렸어요. 언제 어디서 점거할지 몰라요. 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그런 그 기차가 아니라 소, 말, 양을 싣는 그런 화물 열차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랬나 보다 하는데 그 전해를 좀 알아야 돼요. 이제 소비에트라고 하는 공산사회가 생기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외적으로 그 정치적인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는 소련의 탄압의 시대였고요. 32년부터 33년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 또 해외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요. 소련도 레닌그라드 공산당 제1서기장이었던 키로프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상대방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스탈린이 이제 정치적인 적들을 대숙청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33년에 일본에서 세운 일본의 또 다른 일본, 괴뢰국이라고 하죠. 만주국이 만주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요. 만주라는 나라가 어디와 국경이 맞댈까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러시아에는 굉장히 소련은 신경을 씁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동쪽에서 전쟁이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지금 독일하고 전쟁을 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러시아가 만주 지역에 철도를 이미 만들어 놨었는데 일본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 철도 운영권을 만주에게 팔아요. 그런데도 일본은 계속 야욕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일본과 계속 대립하게 되고, 그래서 소련은 이 원동 지역에, 블라디보스톡 지역에 그때까지 군인이 60만 명이 있었는데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130만 명으로 군인을 더 늘려요. 그리고 스탈린 공포정치 앞에서 고려인들은 소련과 스탈린에게 충성을 과시해야 하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의 위협이 증대되고 고려인에 대한 소련 당국의 적대적인 경계심도 증가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왜 소련은 일본을 의식하면서 우리를 자꾸 압력을 줬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조선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도 일본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 이제 독립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아닌데 조선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선의 모든 한반도의 모든 학교, 모든 국민들은 다 일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말도 일본 말을 쓰고 교육도 일본 교육을 받고 모든 시스템도 천황에게 절하고 일본 왕의 황제의 명령을 받고 군인도 한국 조선 군대가 따로 없고 다 일본 군대에 가서 일본에 충성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이 볼 때는 조선인을 따로 구별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일본이에요. 경계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1933년에 최성문, 최진, 박정임 이런 사람들이 일본 간첩 혐의로 붙잡히게 돼서 처형당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1936년 김 아파나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소비에트 공산당 활동을 하는 소련 사람이에요. 고려인이지만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소비에트 소련 공산당 하면 또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련 안에서 소련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일본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서 고려인 21명이 또 처형돼요. 진짜 일본 스파이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혐의를 계속 받고 이제 숙청을 당하는 과정인 겁니다. 김 아파나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34년에 소련 공산당 17차 대회의 의결권을 가진 원동 지역, 블라디보스톡 지역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사진이 있는데요, 스탈린과 같이 앉아서 사진 찍고 밥 먹고 회의하고 하는 그럴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본 스파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어떻게 할까? 소련 공산당 위원회에서 회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결정을 합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 모든 소련 중앙위원회 결의안
1428-326cc라고 하죠. 예. 1937년 8월 21일 원동 지방 국경 부근 구역에서 고려인 거주민을 이주시키는 문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일본 원동 지방의 일본 첩자들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번역한 것을 다시 써놓은 거고요. 이것이 원래 그 원본이에요. 아, 그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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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요. 그럼 왜 스탈린은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켰을까? 사실은 고려인들만 강제 이주시킨 건 아니고요. 소비에트 연방 내의 모든 소수 민족들을 다 섞어버렸어요. 예, 다 흩었어요. 그 중에 고려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송무라는 한국 분은 고려인 자치주 설립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스탈린 정부가 니네들이 고려인 자치주를 설립시켜달라고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흩어버렸다. 뭐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요. 예, 프라트노프라는 분과 바자노바라는 분은 고려인들이 워낙 농사를 잘 지으니까 쌀, 면화, 담배 같은 농작물 재배를 이 애들한테 시키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흩어버렸다. 예, 그런데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좀 넓게 좀 큰 차원에서 좀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강 게오르기 교수, 이분이 고려인이신데요. 그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려인은 스탈린의 인질이었다. 2차 대전이 닥치자 국제적으로 고립감을 느낀 스탈린은 중국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고려인을 자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해당 민족에게 집단 책임을 지우는 스탈린 정부의 집단 학살이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을 의식해서 고려인들은 우리는 일본이 아니야 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소비에트에 살고 있는 그 고려인들은 우리 일본인이야 라고 또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씨를 없애기 위해서 불이 피어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 쪽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흩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 이원영 교수는 대독 전쟁에 대한 소련의 포석이었다. 그러니까 독일과 지금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바둑 두듯이 독일과 전쟁을 벌이던 소련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반일적 고려인 주민을 원동에서 모두 쫓아냄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는 우호적인 제스처를 소련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제에게 간섭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강제 이주를 시켰다. 예.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 가지 해석이 맞다기보다 복합적이라고, 결과적으로든 과정적으로든 복합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강제 이주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20년대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30년대 초까지 고려인 3,000명을 우선 한번 옮겨봅니다. 소수를, 3,000명은 소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체 고려인에 비하면 우선 한번 옮겨봤어요. 실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30년, 32년 두 차례 회의를 갖고 고려인의 대규모 행정적 이주에 관한 명령을 확정합니다. 카자흐스탄으로 추방하기로 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무인민위원회의 감시를 받고 인구 분포, 소득, 교육 정도, 경제력, 법적 상태 등을 조사하고 2년 동안 은밀히 고려인을 직장에서 모두 다 강제로 해직시킵니다. 혹시 무기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무기 가지고 있는 사람 조사해서 그것을 뺏어요.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지도자급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다 미리 숙청을 해요. 선생님, 공무원, 교수, 무슨 군인 다 하고, 심지어는 빵 공장의
공장장이나 기술자들도 고려인이면 다 숙청을 시켰어요. 고려인의 저항을 막기 위해 고려인 출신 공산당원, 관리, 장교, 교사, 언론인, 작가, 화가, 의사, 기술자, 지도급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전개하고 고려인들의 죄목은 다 조작합니다.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다 숙청시키고 심지어는 웬만한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35년부터 37년 사이에 2,500명이 구속되고 대부분 처형되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강제 이주시키는데요. 그 어떤 기차냐, 이런 기차들,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9월 중순에 9월 16일 날 첫 기차가 출발하는데, 블라디보스톡에 9월 달이면 이제 추위가 시작될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한꺼번에 사람들을 싣고 가는데, 그때 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제 기억에 19만 8천 명 이상이, 대부분 다 싣고 갑니다. 조금 남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실수로 남겨놓은 거죠. 대부분 다 싣고 갑니다. 재산이나 이런 거 가져갈 수 없었어요. 그냥 보따리 몇 개 싸가지고 했는데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무서웠는지, 마을 전체,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마다, 집집마다 수많은 군인들이 총을 들고 둘러싸서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서 역으로 모이게 하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해서 보냅니다.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것은 기뻐서 그랬을까요? 너무 공포에 질려서. 이것도 한순간에 공포에 질린 게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된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명도 울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영화처럼 필름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소련에서 만든 기록 필름인데요. 사람이 기차 이동하는데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요. 그 기차 화물칸 안에서 이제 대소변을 다 봐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심지어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한쪽을 옆에 이렇게 해놨다가 달리는 기차에서 밖으로 던져야 되는데 그냥 던질 수 없으니까 장례식이에요. 그냥 던지는 게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깔고 있던 거적대기에 싸서 다리를 건너거나 호수를 건널 때 던지는 거예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병이 있는 분들은 1달 반 동안 이동하면서 다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제노사이드, 인종학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가 이제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슈토베라고 하는 곳은 2개의 언덕이라는 것이. 여기 언덕이 보이죠? 지금도 갈대밭이에요. 이게 옛날 사진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제가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우슈토베를 몇 번 가봤는데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찍은, 코로나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 갈대밭이요. 끝없이 보이죠? 여기에 그냥 사람을 내려놨어요. 여기 우슈토베 언덕 밑에 고려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다 고려인들이에요. 여기가 처음부터 묘지가 아니고 여기에 사람이 처음 살았어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땅을 파고 이 가슴 높이의 땅을 여기 이 방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로 깊이 구덩을 파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걸쳐서, 아까 그 흙을 반죽해서 집 있죠? 그런 집처럼 여기 고려인 문화관에 가면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내려봤습니다. 아까는 다 갈대밭처럼 보였죠? 뭐처럼 보이십니까? 논같이 보이죠? 논같이 보이죠? 근데 원래는 여기가 논이 아니었고 다 갈대밭이고요. 물이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고려인이 여기 와서 땅을 파서 집을 만들고, 그리고 오면서 보자기에 뭘 쌓았어요? 벽실을 쌓았어요. 그 벽실을 겨우 내내 먹을 것도 없는데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호수와 강의 물을 이게
작대기로 파가지고 물을 끌고 와서 다 논으로 개간을 했습니다. 예,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다 논을 만들었어요. 나중에는요, 이 협동농장, 콜호즈라고 하는 이 협동농장에 고려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협동농장에서 벼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원래는 여기가 벼농사 한계선 최북쪽, 한계선을 넘어선 북쪽이에요. 벼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이 지구 땅덩어리가 만들어진 뒤에 지은 적도 없던 이곳에 다 양 키우고 말 키우고 했던 곳에 농사를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쌀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곳곳에, 쌀이 없는 곳에 보내줍니다. 예, 이렇게 생긴 땅이 많아요. 그곳에 가면 농사를 지금도 많이 짓는데요. 이제는 고려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예, 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그 땅을 이제는 사기도 하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데, 예, 수로를 다 고려인들이 만들었어요. 예. 비석이 있어요. 그 무덤 옆에. 이곳은 원동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 9일부터 1938년 4월 10일까지 토구를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이다. 이 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앙아시아 여행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번에 중국 갔다 오셔서 중앙아시아를 한번 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비인도적인 강제성이 있었어요. 제노사이드라고 할 만큼의, 예.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고려인들이 정착하고 살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이 그 속에서 또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김병학 씨. 요 밑에 이 이름이 있죠? 예, 뭐예요? 잘렸어요 지금. 이 땅에서 나는 새로운, 노력 영웅 김병화. 이분이 이 소비에트 영웅 훈장 2개를 받아요. 한꺼번에 2개 받는 게 아니고 2번을 받은 거예요. 소비에트 영웅 훈장 받기가 쉬운 게 아니래요. 예, 우리나라 뭐 대통령 훈장 받기도 쉽지 않은데 그거보다 훨씬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고려인들을 이렇게 돌보고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집단 농장에서 그 흙무지 허벌판을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기도 이것도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 가면 김병화 박물관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레퀴엠이라고 하는 신순남 씨라고 하는 고려인이 그린 그림이에요. 레퀴엠이라는 말은 진혼곡,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인데요. 뭐 같이 보이십니까? 예, 기도하고 있는, 뭐 천주교 미사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이거는 뭘까요? 옛날 분들 상여 나갈 때, 예, 이렇게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만장이라고 하죠. 예, 만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상주가 이렇게 그 상복 입고 있는 모습이죠. 뭐냐면요, 우리 민족의 비참하고 슬픈 그런 상황과 역사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 아픔이 지금도 안 끝나고 있죠. 왜 안 끝나고 있을까요? 통일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강의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저를 여기에 부른 이유도 고려인이 자꾸 그냥 단순히 이 마을에 고려인이 사는 곳에 이 NK 비전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게 다 남북 간의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도 대학 때 제가 CCC라는 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고 CC 간사로 15년을 사역을 했고 CC 간사로 사역하면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와서 또 한 5년을 학생들을 여름 겨울에 한 달씩 20명씩 이렇게 중앙아시아 데리고 가서 훈련하고 그러면서 저는 대학 때부터 저도 북한이 문이 열리면 북한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CC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우리 민족의 문제가 남북한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고, 그럼 남북한은 남북한끼리만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 남북한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서구 세력과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과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싸움을 하는 그 중간에서 대리 전쟁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과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남북한도 그 전에 미국과 서구권의 지원을 받은 남한의 정치 세력과 또 사회주의 세력의 지원을 받는 북한과 계속 이렇게 싸움을 했던, 대리 전쟁을 했던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 매스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다고 한참 떠들다가 지금은 이제 잘 싸우고 있다고는 하지 않지만 잘 싸우고 있던 적이 없어요.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잘 싸워요? 돈 받아서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무기도 제대로 주지 않고, 누구를 위한 전쟁이겠어요? 우리 민족이 그런 상황에 지금 조선시대 말부터 힘센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750만 명입니다. 750만 명 중에 30만 명은 6.25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고아들이 입양돼 가지고 전 세계에 30만 명이 나가 있고요. 나머지 720만 명은 한국에 살기 어려우니까 다 나가 있고, 이제 최근에는 유학도 가고 사업을 하러도 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전에 다 민족의 아픔 때문에 해외에 720만 명이 나간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고려인의 숫자가 50만 명이에요. 아까 그 19만 8천 명이 강제로 이제 중앙아시아에 갔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세계로 막 또 흩어졌어요. 심지어 어디까지요? 카자흐스탄에 내려졌지만 카자흐스탄에서부터 또 이렇게 가고 해서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제가 투르크메니스탄 시장, 그 투르크메니스탄 그 수도의 수도가 아슈하바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바자르에 갔는데 그곳에서 김치 팔고 있는 분이 고려인이에요. 우크라이나에 3만 5천 명의 고려인이 있어요. 독일에도 고려인이 있고, 여기 한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와가지고 왔던 고려인이 광주에만 1,000명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갔어요. 깜짝 놀라, 전쟁 안 끝났는데 왜 가요? 했더니 한국이 너무 살기 힘들다고. 전쟁터보다 더 살기 힘든 곳이 한국이에요. 진짜요. 한국 정부가 우리 고려인 피난민들을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1원 한 장 도와준 게 없어요. 법도 없어요. 도와주는 법도 없고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 다시 가죠. 유럽의 저기 어디죠? 저기 복지국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스웨덴 또 핀란드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로 다 고려인들이 한국에 와서 2달, 3달, 4달 살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유럽으로 다시 갔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몇 가정이 갔어요. 그렇게 힘든 곳이 한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원래 레퀴엠이라는 그림은 이렇게 큰 그림이에요. 엄청나게 큰 그림인데 제가 한 부분만 보여드린 거예요. 이분이 영국 BBC에서 아시아의 피카소라고 인정해주는 분입니다. 고려인이에요. 우리 탈북민들도 이렇게 중국으로, 몽골로, 중국으로, 뭐 태국으로, 중국으로 뭐 어디로 이렇게 가셨다고 오셨잖아요. 그죠? 고려인들도 두만강을 건너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강제 이주돼 가지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유럽 끝까지 그렇게 흩어져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제중 탈북민 여성 자녀의 정체성 연구예요. 제 논문이 뭔가요? 그러면 중국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에서 살고 있는 여자분들이 낳은 아이들,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3년 동안 논문을 쓰면서 중국도 여러 번 가고, 중국에 또 제가 아는 후배들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쓴 건데요. 연구는 북한 연구를 했는데 일은 고려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백광순 선교사님, 잡힌 백광순 선교사님이 제 CCC 후배예요. 원래 중국에서 활동하던 분인데 2016년도인가 러시아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번에 러시아 경찰인가요? 거기에 KGB 후신인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이분이 따냐라는 분이에요. 내 이름은 따냐. 한반도, 연해주, 카자흐, 우즈벡 유랑한 고려인입니다. 경향신문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우즈벡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방인, 아이들은 차별 없는 한국인으로 살기를. 그 아나스타시아라고 하는 고려인 연세대학교 다니는 여자 학생이 있는데 가끔 만나요. 저기 안산에 살고 있어요. 그 학생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말을 열심히 해서 한국말을 잘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국적은 우즈벡 국적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에 왔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살다가 왔지만 우즈베키스탄 민족이라고 하는 그 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특히 아이들은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적은 한국 국적이 아니에요. 말은 러시아 말을 해요. 그런데 러시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죠? 러시아 국기를 보고도 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10만 5천 명 정도의 고려인들, 전 세계는 50만 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한국에 온 고려인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의 고려인 중에 약 2만 명 정도가 아이들이에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0.63 그 정도죠. 고려인들의 출산율은요 2.5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국적을 주지 않아요. 한국말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떤 도움이나 정책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비참한 현실이에요. 광주에 5,509명 정도 살고 있어요. 경기도에 33,000명 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13,490명, 경상남도 4,800, 경상북도 6,000, 충청북도 6,000, 서울 900, 인천 10,000명이 넘어요. 광주 5,000명. 다른 데 비하면 적게 살고 5% 정도 살고 있습니다. 고려인을 돕는 단체들이 있지만 정말 열심히 잘해요. 한 14개 작은 단체들이에요. 다 광주에 좀 큰 단체가 있긴 있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고려인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홍보하고 뭐 행사하고 하는데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고려인들은 처음에는 주로 H2 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문 취업 비자.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F4 동포 비자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F4 여기 있군요. 6만 명 정도로 74% 정도. F4는 동포들에게 주는 비자예요. 고려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재미교포, 제1교포, 뭐 중국, 조선족, 뭐 이렇게 우리나라 동포면 다 주는 비자입니다. 교육 수준, 대졸이 많아요. 52%. 그런데도 우리나라 와서 대졸
그거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의사 하다가 와도 아무 소용 없어요. 예, 교수 하다 와도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예, 변호사 하다 온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주로 제조업의 29%. 프리랜서는 뭘까요? 예, 이것저것 알바, 고려인들이 알바라고 하는 거 주로 예,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하는 그런 거 있죠. 일용직 근무 11%.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건설 비슷해요.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까? 예, 당연히 내가 많죠. 기술 자격 훈련을 받고 싶은 분야. 예. 좀 제가 잘 만들었는데 다 깨지네요. 미용 배우고 싶어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한번 보십시오. 인기 직업. 예. 주로 다 이렇게 밖에서 하고 몸으로 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말을 잘 못하니까. 예. 예. 65%가 30세에서 45세. 그리고 80%가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26% 6세 이하. 7세 25%. 어린 아이들 많죠? 예. 예. 한국 국적 취득 희망해요. 옛날에는 국적 취득 희망자가 적었어요. 왜냐하면 불안했거든요. 자기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불안했는데 점점점 한국이 좋아지고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동포들에게 특별히 국적 취득을 쉽게 해주는 길이 없어요. 예. 다 그냥 일반 귀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외국인과 똑같이. 그럴 때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한국어 수준과 그리고 소득 수준을 봐요. 그 세금을 얼마 냈는가를 보고 소득이 얼마냐를 이렇게 측정하죠. 근데 어느 정도 소득이 돼야 되느냐? 대한민국 평균 소득, 가구당 평균 소득, GNI라고 합니다. 그게 해년마다 높아져요. 몇 년 전에는 3천 얼마였는데 지금은 4,200만 원 좀 넘을 거예요. 가구당. 그러니까 한국 국적 취득하기가 어려워요. 현재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인 줄 알았어요. 저는 매우 부족한 편. 보통은 뭐냐면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해주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도가 아예 없어요. 한국어 수준 읽고 쓸 줄 알고 일반 대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음 45%. 제가 볼 때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잘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원하고 있어요. 조국 귀환권 보장. 조국 귀환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부들이 몇 군데 있죠. 이스라엘, 독일, 일본.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이민청이 생기면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죠. 권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관심이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광주,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광주 전체 면적의 절반이에요. 그 중에 광산구, 그 중에 월곡동에서 월곡동에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가보셨나요? 패밀리 카페, 패밀리 식당. 여기 가서 한 가지 메뉴를 시켜보십시오. 안 가보신 분은 가셔서요. 세트 주세요. 그러면 돼요. 세트 주세요. 그러면 고기도 주고 빵도 주고 또 고려인들의 우리 그 함경북도에서 옛날에 많이 드시던 국시 그런 거 그분들이 그대로 전통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남한 사람들보다 전통 문화를 더 잘 유지하고 있어요. 냉면은 제가 못 봤고요. 그 국시가 냉면 비슷한 냉면은 없은 것 같아요. 여기 광주 광산구 지역에서 이제 고려인들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 또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학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인의 날 행사도 하고요. 고려인들이 와서 이렇게
진료받을 수 있는 진료소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또 문화관이 있어서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려인들이 가장 어려운 건 언어입니다. 자녀 교육, 불법 체류, 한국인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 고려인들끼리만 살아요. 한국 친구 없어요. 저희 교회에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2명이 있는데요. 청년이 2명이 있는데 4년 동안 전남대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인 친구를 만들었냐 그랬더니 한 명도 못 만들었대. 그거 말하면 시간 가볼 것 같은데. 요즘 한국 대학생들이 여유가 없어요.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면 친구 사귀는 것도 관심 없어요. 옛날 같으면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저도 그렇고 대학 다닐 때 여유가 있었잖아요. 미팅도 하고 막 했잖아요. 축제도 하고 남자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외국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 동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가장 어려운 게 언어 문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한국 학교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냥 앉아서 3시간 4시간 5시간 앉아 있다가 그냥 가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공부 시간 수업 시간인지 쉬는 시간인지 구분을 못하는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가 운동장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뛰어놀다가 수업 시간 시작되는데 안 들어오고 놀아요. 선생님이 냅둬요 그냥. 쟤들 수업 시간에 들어오라고 잡으러 다닐 에너지도 없고 그리고 앉혀놔봐야 어차피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학교 방만 나가지 말라고 운동장에 내버려 둡니다. 이게 지금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저희 센터가 이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 부모님들, 고려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사역들을 합니다. 부모님들 간담회도 하고 또 1박 2일 3박 4일 아이들 부모님들 같이 여행도 가고 또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문도 가르치고 지하실에 자그마한 여기처럼 예쁜 도서관 아닌데 지하실에 자그마한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학습, 돌봄, 신앙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저희가 학교를 운영해요. 대안학교인데 방과 후 스타일의 대안학교입니다. 아침부터 모이는 대안학교는 일부러 저희가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끼리 모여서 한국 적응이 안 되는데 한국 학교에 공부 안 해도 가라. 그러나 한국 학교에 가면 공부가 안 되니까 한국 학교 끝나자마자 우리 학교로 와라. 그래서 75명 정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희 교회예요. 지난번 며칠 전에 우리 부활절 때 지금 애들이 없는데 저희 애들이 많아요. 5월 4일 날 저희 어린이날 여기 그 나주 무슨 산인가요? 금당산인가요? 나주 무슨 산에 금성산 거기에 숲체원이라고 뭐 숲 체험하는 그 산림청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이들 지금 90명 모집해서 데리고 가려고 버스 2대 빌려놨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계시면 간식 좀 지원해 주세요. 어린이날마다 저희 교회 앞에서 애들 전도하는데 한번 딱 판을 벌리면 150명, 200명은 금방 모을 수 있습니다. 다 그리고 이제 저희 무료 진료, 저희도 무료 진료를 하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들 10분이 격주로 돌아가면서 치과 진료를 해주시고요. 링거 한 번 하면 50명씩 와서 링거 맞고 가시고 어머니들 그리고 아이들 문제가 많은데 어머니 아버지들 문제도 많아서 부모 교육도 1년에 한 5차례씩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이건 우크라이나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3년차 됐는데 저희가 한 4억 5천만 원어치 이상 이분들을 도왔습니다. 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방문객 정현종. 자 시작.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나라와 그리고 그와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남북한의 문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